시벌의 찬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스치고 지나가는 새벽 5시. 이소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손끝이 얼얼해지는 감각이 오히려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다. 결혼한 지 3년 시댁에서의 첫 제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어제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경이는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재판장에 앉은 판사를 연상케 했다. 교회 권사라는 직분이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 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늘 그렇듯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비로운 미소인지 조롱의 미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표정이 소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제사 음식 말인데. 나경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내 친정에서 다 준비해 와라. 소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사상 준비는 며느리의 몫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친정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 오라니. 이것은 전례가 없는 요구였다. 더구나 소연의 친정은 대구에 있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하며 제사 음식을 나르라는 것인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다. 제가 여기서 정성껏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경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군인의 행진처럼 규칙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우리 집 제사상은 특별해야 해. 내 피가 묻은 음식으로만 완전해진다. 내 피가 묻은 음식. 그 기괴한 표현에 소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어머니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며느리 괴롭히기를 넘어선 무언가 병적인 집착처럼 느껴졌다. 전례도 없는 요구예요, 어머니. 소연은 용기를 내어 반박했다. 그 순간 나경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탁!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감히 말대꾸냐? 며느리 주제에 입을 함부로 놀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소연의 마음처럼 그녀의 자존심처럼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다. 김현우는 안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다. 소연아,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첫 제사인데 정성을 보이는 것도 좋잖아. 남편의 그 한마디에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36살의 김현우는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10살 소년에 불과했다. 그의 나약함이, 우유부단함이 소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다음 날 새벽 소연은 대구행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피로 때문이었을까? 친정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친정어머니는 의아해하면서도 딸을 도와 음식을 장만했다. 전, 나물, 탕, 적,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냈지만 소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소연은 음식이 담긴 가방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기괴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제사 당일 나경희는 친정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하나 검수하듯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관 직원처럼 엄격했다. 전이 타졌네. 나물 간도 싱겁고. 이게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야? 소연의 친정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퇴짜를 맞았다. 그럼에도 나경희는 친척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부터 음식을 다 해왔어요. 정성이 대단하죠? 친척들이 감탄하는 동안 소연은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이중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다. 체면과 권위에 집착하는 그녀에게 며느리는 그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끝없는 참견. 11월의 어느 평범한 저녁. 소연은 오늘도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갈비찜은 3시간을 푹 끓여 살이 뼈에서 저절로 떨어질 정도로 부드러웠고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김치는 직접 담근 지 보름이 되어 가장 맛있게 익은 상태였다. 전직 은행원답게 꼼꼼하고 체계적인 소연은 요리에도 그 성실함을 발휘했다. 나경이가 식탁에 앉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검은색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다. 교회 권사 모임에서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읽기 어려웠다.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는 손맛이 없어.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우리 집안 밥상 망치는 재주만 있지.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현우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듯 갈비찜을 외면하고 김치만 집어 먹었다. 그 모습에 소연은 더욱 비참해졌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연은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나경이는 코웃음을 쳤다. 노력? 타고난 게 없는데 무슨 노력이야. 내 친정 어머니도 요리 못하더니 그게 다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친정 식구들까지 모욕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철저히 의리였다. 다음 날 소연은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유명 맛집의 반찬들을 샀다. 어차피 자신이 만든 음식은 인정받지 못하니 차라리 전문가들이 만든 음식을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연근조림, 멸치볶음, 무생채, 장조림.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프리미엄 반찬들이었다. 저녁 식탁. 나경이는 반찬들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거 사온 거지? 네, 어머니. 제 손맛이 없다고 하셔서. 사서 차리면 며느리냐? 나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안 망신만 시키고 있구나.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반찬도 못 만들어서 사다 먹인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소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무엇을 해도 잘못이었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잘못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영원히 부족한 존재, 끊임없이 지적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다.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나경이가 이웃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나경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제가 뭘 그렇게 요구했다고 반찬도 사다가 차리고 시어머니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는데 맨날 친정만 들락거려요. 아이고, 권사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웃 아주머니가 동정하듯 말했다. 내가 저 버릇없는 며느리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니까요. 나경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진짜 눈물이 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 안에서의 시어머니와 밖에서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중인격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고 해야 할까? 체면과 평판에 목숨을 거는 나경이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뿐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현우에게 낮에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여보,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험담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 현우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소연아,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어머니도 속상하신 게 많으셔서 그런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잖아. 내가 좀 더 잘하면. 그 말이 비수처럼 소연의 가슴에 꽂혔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다. 아니, 애초에 그는 소연의 편이 되어 본 적이 없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철저히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 소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전직 은행원으로서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았던 그녀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참견과 모욕을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연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각각의 창문 너머에는 어떤 가정이 있을까? 그들도 이렇게 숨막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소연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다. 말도 안 되는 누명. 12월의 차가운 아침. 소연은 늘 그렇듯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찬물에 쌀을 씻는 손끝이 시려왔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나경이는 안방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를 두고 있었다. 그곳에는 비상금과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며느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 같은 곳이었다. 소연도 그 금고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돈이 없어졌어. 나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금고에 있던 500만 원이 사라졌다고. 현우가 급히 퇴근하고 돌아왔다. 나경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즐거움이 뒤섞인 듯한 기이한 표정이었다. 너지? 나경희의 시선이 소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 같았다. 내 친정에 퍼주려고 훔쳤지? 소연은 너무나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 도둑 누명이라니. 그것도 시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이라니. 어머니, 저는 그 금고에 손도 대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나경이가 소리를 질렀다. 너 말고 누가 있어?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증거도 없이 절 도둑 취급하시다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소연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소연아, 엄마가 괜히 그러시겠어? 내가 한 건 아니지? 그 순간 소연은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신뢰,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현우는 아내를 믿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믿을 생각조차 없었다. 그에게 아내는 어머니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 여보,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현우는 시선을 피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나경이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당장 내 친정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야. 내가 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시어머니는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는 걸까? 단순히 며느리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성적인 성격의 소연은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금고 열쇠는 시어머니만 가지고 있었다. 번호도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사라질 수 있을까? 혹시 시어머니가 직접? 아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다.
나경이가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였다. 권사님, 어제 헌금으로 내신 500만 원 잘 받았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으로 귀하게 쓰겠습니다. 소연이 우연히 그 통화를 듣게 되었다. 나경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네. 그게. 나경이는 말을 더듬었다.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교회에 헌금하신 건가요? 나경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공격했다. 그래서? 내 돈을 내가 헌금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금고에서 없어진 돈은 따로 있어. 너는 여전히 도둑이야.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부정하며 계속해서 소연을 몰아붙였다. 현우는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다. 소연아, 어머니가 헌금하신 건 따로고 없어진 돈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CCTV라도 확인해 보자고요. 소연이 간신히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다. CCTV? 나경이가 비웃었다. 집안에 CCTV를 설치하자고. 가족도 못 믿는 집구석이 되었구나. 그 후로도 나경이는 틈만 나면 소연을 도둑 취급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히 암시했다. 요즘은 집안일도 조심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니.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넌지시 흘렸다.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말하기도 창피해서. 소연의 평판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친척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 누구도 소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경희라는 독실한 교회 권사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렸으니까. 소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집은 감옥이었고 남편은 간수였으며 시어머니는 재판관이었다. 그녀에게는 변호인도 증인도 없었다. 오직 혼자서 이 부당한 재판을 견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침대 밑에 숨겨진 작은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같은 문장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다. 며느리가 돈을 훔쳤다. 며느리가 돈을 훔쳤다. 며느리가 돈을 훔쳤다. 소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1월의 마지막 주 소연은 시어머니의 약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다. 나경이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대신 다녀와 달라고 한 것이다. 평소라면 절대 며느리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아마도 급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병원 접수처에서 소연은 나경희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직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야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처방전을 받아든 순간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알츠하이머 초기 의심, 인지 기능 저하, 망상 증세 관찰 필요. 진료 기록에는 석 달 전부터 나경이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환자는 피해 망상과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음.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함. 소연은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기괴한 제사 요구, 끝없는 트집, 돈을 훔쳤다는 누명. 이 모든 것이 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나경이는 왜 이 사실을 숨긴 걸까? 그리고 현우는 알고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현우를 기다렸다. 그가 퇴근하자마자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니가.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어머니가 약 타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진료 기록을 보니까 내가 함부로 볼 권리는 없잖아. 현우가 서류를 빼앗았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아프신 걸 알면서도 나한테 숨긴 거야?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 체면이 있으신데. 체면? 나는 도둑 누명을 쓰고 있는데 체면 타령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나경이가 들어왔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눈에 진료 기록이 들어왔다. 이게 뭐야? 나경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진료 기록을 들춰봤어?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약 타오라고 하셔서. 거짓말. 나경희가 소리쳤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혼자 꾸민 일이지? 내 병을 퍼뜨리려고. 현우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다. 어머니, 소연이는 그런 뜻이. 닥쳐. 나경이가 아들에게까지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이 짜고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는 거구나.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체면이 생명인 그녀에게 치매라는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교회에서의 지위, 동네에서의 평판, 가족 내에서의 권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비밀이었다. 내 병을 내가 퍼뜨렸구나. 나경이는 소연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날 미치게 만들었어. 내가 들어온 후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병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어머니. 이것도 병의 증상일까 아니면 원래의 성격일까? 다음 날부터 나경희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를 조심할 것 음식에 독을 탈 수 있음 내 물건을 훔쳐감. 소연이 만든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 방문에는 자물쇠를 추가로 달았다. 심지어 소연이 지나간 자리를 소독약으로 닦기까지 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세요? 소연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연기하지 마. 나경이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다 알아. 내가 이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 다 보여. 현우는 여전히 수수방관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를 달래는 데만 급급했다. 소연아, 어머니가 예민하신 시기야. 좀 참아. 참으라고? 나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소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연은 인터넷에서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찾아보았다. 피해망상, 공격성 증가,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시어머니가 보이는 모든 행동이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견디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교회에서도 나경희의 이상한 행동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를 부정했다. 다 며느리 때문이야. 그 여자가 들어온 후로 내 삶이 엉망이 됐어.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나경이. 교회 권사. 존경받는 사람. 며느리는 나쁜 사람. 며느리는 도둑. 며느리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소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심과 분노, 연민과 절망이 뒤섞였다. 병든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어머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 순간 나경희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날 미친 사람 만들려고? 절대 안 돼. 난 멀쩡해. 그녀는 자신의 병을 끝까지 부정했다.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무너져가는 자아를 붙잡기 위해 그녀는 더욱 집요하게 며느리를 공격했다. 소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병과의 싸움이었고 무너져가는 한 인간의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비극의 희생양이 왜 자신이어야 하는지 소연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다. 뒤틀린 집착. 2월의 춥고 건조한 바람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는 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망상은 더욱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으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경이는 이제 아침마다 같은 의식을 치렀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나경이. 이 집의 안주인. 며느리는 침입자. 내 아들을 빼앗으러 온 도둑년. 그녀의 일기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소연이 우연히 발견한 그 일기장에는 상상으로 가득한 피해 사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도 며느리가 내 음식에 무언가를 넣었다. 맛이 이상하다. 며느리가 밤에 내 방에 들어왔다. 내 물건들을 뒤졌다. 내 아들이 점점 내게서 멀어진다. 모두 그 여자의 계략이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나경이는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7시 15분 마이너스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 위험하다. 10시 30분 마이너스 전화 통화. 아마 친정과 모의하는 중. 3시 45분 마이너스 외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소연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더욱 숨이 막혔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감시 카메라가 없어도 시어머니의 눈이 늘 자신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오후 나경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어나왔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내 아들 빼앗으려는 거였어. 소연은 빨래를 개다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나경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다 알아. 내가 현우를 유혹해서 나한테서 빼앗으려는 계획. 나경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소연을 가리켰다. 넌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집안을 파먹는 도둑년이다.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것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나경이는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현우야, 이 여자를 내보내. 우리 모자끼리 살자. 예전처럼 행복하게. 현우의 얼굴이 난처해졌다. 어머니, 소연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 나경이가 비웃었다. 저것은 우리 집을 망치러 온 악마야.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알아?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묻니? 나경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내 화장품에 독을 넣고 내 옷을 찢어놓고 내 사진을 훼손하고 모두 거짓이었다. 망상이었다. 하지만 나경희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현우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나경희는 더욱 격앙되었다. 너도 저 여자한테 넘어간 거야? 내 아들이 이럴 수 없어. 저 여자가 무슨 술수를 쓴 거야? 그날 밤 소연은 현우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절대 안 가실 거야. 그리고 동네에 소문나면 어떻게 해? 소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체면이 중요해. 소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어머니한테는 체면이 생명이야. 그걸 빼앗을 순 없어. 소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현우도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체면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내의 고통쯤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나경희의 망상은 더욱 기괴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소연이 자신의 아들과 짜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내가 다 봤어. 너희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거. 내 도장을 훔쳐서 사용하는 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경이는 점점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까지 했다. 변호사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경이는 이것마저도 음모라고 생각했다. 변호사까지 매수했구나. 얼마를 줬어? 내 재산으로 얼마를 줬냐고. 소연은 점점 지쳐갔다. 이성적이고 참을성 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공포였다.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소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못 견디겠어. 정말 미칠 것 같아. 얘야, 그냥 집에 와. 잠시라도 쉬다가. 하지만 소연은 그럴 수도 없었다. 만약 친정에 간다면 그것은 시어머니의 망상을 확신시키는 증거가 될 테니까. 그날 저녁 소연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다. 눈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문득 시어머니의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나경이가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내 아들. 내 현우. 나경이가 중얼거렸다. 왜 날 떠나가니? 왜 그 여자를 택하니? 그 모습에 소연은 잠시 연민을 느꼈다. 병든 노인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보였다. 하지만 그 연민도 잠시 나경이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보는 순간 다시 증오의 눈빛이 번뜩였다. 뭘 봐? 내 방에서 나가. 소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착은 단순한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자아를 붙잡으려는 절망적인 몸부림이었고 사라져가는 권위를 지키려는 비극적인 투쟁이었다. 3월 첫째 주 일요일. 김씨 집안의 큰아버지 팔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호텔 연회장에는 100여 명의 친척들이 모였다. 나경이는 이른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단장을 했다. 검은색 한복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올렸다. 체면이 생명인 그녀에게 이런 가족 행사는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다. 소연도 정성껏 준비했다.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다. 시어머니보다 돋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현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경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다. 권사님, 오늘도 정말 고우시네요. 며느리도 참 예쁘게 차려입었구먼.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큰아버지의 건배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경이는 나이 지긋한 친척 어르신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다른 며느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경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여러분, 나경이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100여 명의 시선이 나경희에게 집중되었다.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지만 나경이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우리 집안에 도둑이 있습니다. 나경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다.
바로 저 여자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소연을 가리켰다. 소연은 쟁반을 들고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우리 집 돈을 훔쳐서 친정에 갖다 바쳤습니다. 제 금고에서 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어머님, 현우가 당황하여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닥쳐. 나경이가 아들을 밀쳐냈다. 너도 저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저 여자는 우리 집을 파멸시키려고 들어온 악마야.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의구심 가득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심호흡을 했다. 참고 참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괴한 제사 요구, 끝없는 트집, 도둑 누명, 매일같이 이어지는 모욕과 멸시. 그리고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모욕.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소연은 조용히 쟁반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증거들이었다. 병원 진단서, 가계부 기록,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가 쓴 망상 일기의 사본들. 잠깐만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주목을 끌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나경이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현우가 막으려 했지만 소연의 단호한 눈빛에 물러섰다. 여기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시어머니는 석 달 전부터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십니다. 피해 망상과 공격성 증가가 주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거렸다. 나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저 여자가 서류를 위조했어요. 나경희가 소리쳤다. 소연은 담담하게 계속했다. 그리고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졌다고 주장하신 500만 원은 바로 그날 교회에 헌금으로 내신 돈입니다. 교회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돈이야. 나경이가 더듬거렸다. 또 있습니다. 소연이 다른 서류를 들었다. 제 친정 통장 내역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장하신 것처럼 제가 돈을 빼돌려 친정에 보냈다면 여기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 시댁 생활비로 쓴 기록만 있네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정말이야? 권사님이 치매라니. 그럼 며느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네. 나경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작고 떨렸다. 큰아버지가 일어나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경희야, 진정하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게 어떻겠니? 아니에요. 난 멀쩡해요. 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에요. 나경이가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친척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동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들. 체면이 전부였던 나경희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현우가 뒤늦게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시죠. 현우야. 나경이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너는 엄마를 믿지? 엄마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지?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나경희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 그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제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연은 연회장을 나갔다. 뒤에서 나경희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 나온 소연은 벽에 기대어 섰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3년간 쌓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현우가 뒤따라 나왔다. 소연아, 이제 알았어요? 소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다. 너무나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다. 팔순 잔치 사건 이후 나경이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체면과 권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권사님이 치매라면서요?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던데. 것과 속이 너무 달랐네요.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나경이는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독실한 신앙인, 모범적인 권사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위선자 가식적인 시어머니로 바뀌었다. 집에 틀어박힌 나경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망상은 심해지고 현실 인식 능력은 떨어졌다. 때로는 소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현우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녁 다 식었잖아요. 현우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나경이는 거실에서 쓰러졌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 소실이었다.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나경이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다. 알츠하이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이 병을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이제 예전의 그 당당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작고 여린 노인일 뿐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나경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했다. 현우야. 내가 많이 아프니? 네, 어머니. 이제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 며느리. 소연이. 내가 많이 괴롭혔지? 나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조금씩 기억이 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은 나경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첫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갔다. 근데 누구야, 당신? 왜 내 손을 잡고 있어?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흐느꼈다. 소연은 병원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연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 며칠 후 가족 회의가 열렸다. 친척들이 모여 나경희의 거취를 논의했다. 결론은 요양병원 입원이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는 불가능했다. 입원 절차를 밟는 날 나경이는 잠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연을 불렀다. 며느리야.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네,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이 괴롭혔구나. 나경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체면이 뭐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소연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용서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증오하기엔 너무 불쌍한 노인이 눈앞에 있었다. 이제 치료 잘 받으세요,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나경이를 배웅하며 현우는 무릎을 꿇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다. 내가 맞았다. 내가 너무 비겁했고 나약했다. 소연은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3년간의 고통이 이 한마디 사과로 사라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점에는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어나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소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 창문 너머로 나경희의 모습이 보였다.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병든 노인일 뿐이었다. 6개월 후, 요양병원의 면회실. 소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다. 나경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어머니 왔어요. 나경희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다. 누구세요? 며느리예요. 소연이요. 소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소연은 정성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과일을 깎아주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간호사가 감동한 듯 말했다. 정말 극진하시네요. 매주 오시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잖아요. 소연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간호사가 나가고 면회실에 둘만 남자 소연은 나경희의 귀에 가까이 입을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차가웠다. 어머니 저예요. 소연이요. 기억나세요? 손맛이 없다고 도둑년이라고 집안을 망친다고 하셨잖아요. 나경희의 눈이 잠시 맑아지는 듯 했다. 공포가 스쳤다. 그러게 왜 저를 못살게 구셨어요? 소연의 속삭임은 마치 뱀의 쉿소리 같았다. 전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는데. 소연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비타민이라고 적힌 라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전직 은행원 시절 꼼꼼하게 익힌 화학 지식과 인터넷으로 공부한 약리학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오늘도 비타민 드실 시간이네요, 어머니. 소연이 밝게 말했다. 나경희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미 근력이 없었다. 소연은 능숙하게 약을 물과 함께 먹였다. 아시나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다는 걸. 아주 소량씩 오랜 시간에 걸쳐 투여하면 자연스러운 치매처럼 보인대요. 소연이 나경희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어머니가 진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길래 제가 좀 도와드린 거예요. 가속화시켜드린 거죠. 나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약물이 그녀의 언어 능력을 점점 파괴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증거는 남지 않아요. 전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숫자와 기록 관리는 제 전문이죠. 모든 약은 다른 경로로 구했고 투여 기록도 완벽해요. 무엇보다 소연이 미소 지었다. 누가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를 의심하겠어요?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다. 소연아, 어머니 상태는 어때? 소연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돌아섰다. 많이 악화되신 것 같아요.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어머니도 마음으로는 아실 거야. 현우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럼요.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거예요. 끝까지요. 소연의 마지막 말에는 묘한 강조가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마치 그녀의 계획처럼 완벽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어머니였다. 소연아, 시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많이 편찮으세요, 엄마. 하지만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가지 마라. 내 건강도 중요해.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많은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고 소연은 피식 웃었다. 해주신 게 많다. 그래, 정말 많았다.
모욕, 멸시, 트집, 누명. 그 모든 것의 값을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차에 올라타며 소연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완벽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그러게 건드리지 말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전쟁에서는 이긴 사람이 역사를 쓰는 법이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녀는 요양병원을 찾을 것이다.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매번 작은 약병을 가지고. 나경이가 완전히 말을 잃는 그날까지. 모든 기억을 잃는 그날까지.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날까지. 소연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흔한 가요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콧노래를 따라 불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